경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서도 끝판왕, 바로 유치권입니다. 특히 이게 허위 유치권일 때는 낙찰자를 정말 공포에 떨게 한들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만 알면요, 위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집을 드디어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웬걸? 원래 살던 사람이 공사비를 못 받았다면서 버티고 안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바로 여기서 포기하거나 어쩔 줄 몰라 질질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금액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실제 사례에서 점유자가 주장한 돈이죠. 2천만 원이라. 아니, 이 돈을 진짜 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주장 속에 뭔가 허점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갑작스러운 유치권의 악몽.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그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대형 전략의 절반은 이미 세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99년에 지은 빌라, 2002년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무려 20년이 훌쩍 넘어서 경매가 딱 진행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나 2천만 원짜리 공사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로 이 수상쩍은 타이밍이 우리가 공략할 첫 번째 허점입니다. 이제부터는 판을 뒤집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에 어디가 허술한지 그 균열을 날카롭게 파고들 사례라는 거죠. 법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유리한 고지에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있는 바로 이 조항,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나갈 때 들어올 때처럼 깨끗하게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세요. 이겁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비밀 무기가 됩니다. 자, 이 문장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원상회복 약속을 어떻게 보냐면요. 아, 당신은 나중에 수리비나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달라고 할 권리를 미리 포기한 거군요.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항 하나 딱 보여주면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이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이 수상한 타이밍. 아니 왜 20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바로 그때 공사비 내놓으라 하는 걸까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법원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투트랙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말이죠, 양손에 무기를 하나씩 드는 것과 같아요. 한 손에는 법이라는 아주 강력한 창을 들고 압박을 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협상이라는 방패를 들고 실리를 챙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착착 진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법적 압박의 시작이자 핵심 무기, 바로 인도명령입니다. 인도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길고 복잡한 소송이랑은 달라요. 아주 빠른 절차거든요. 잔금 딱 내자마자 법원에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판사님, 이 집 이제 제 겁니다. 저 사람 내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명령을 받아내는 거죠. 이게 첫 단추입니다. 자, 여기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2천만 원은 너무 많으니 1,000만 원에 합의합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 돈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주장은 가짜일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뭐냐? 소송까지 가서 시간 버리고 변호사비 쓸 바에야 그냥 적당한 이사비 좀 챙겨주고 빨리 내보내는 거.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끝내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에 처했다면 허동되지 않고 뭘 먼저 해야 할지 제가 딱딱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정말 중요하니까 뭐랄까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잔금 내자마자 인도명령,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이 냈다는 서류부터 확보해서 뭘 주장하는지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공사한 거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상대방이 공사했다고 주장하면 이게 진짜 유익비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만족을 위한 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낡은 보일러를 새 걸로 바꿔서 집 전체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건 유익비가 맞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쓰기 편하려고
예쁜 맞춤 선반을 달았다. 이건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그 2천만 원, 그게 과연 이 집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돈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편하자고 쓴 돈일까요? 대부분의 허위 유치권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발 억울하다고 해서 절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 따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주거침입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하고 사진 찍어서 증거 남기고 무조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길 싸움도 지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집중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관점을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진짜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유치권은 무서워할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존재예요. 왜냐? 이런 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설픈 경쟁자들이 겁먹고 다 도망가거든요. 이걸 해결할 줄 아는 나만 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요, 오히려 이런 특수물건만 찾아다녀요. 법적으로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버리고요. 경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싸게 샀겠죠? 거기서 오는 시세 차익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문제 해결 능력이 바로 수익이 되는 정말 완벽한 투자 모델 아니겠어요? 이제 허위 유치권, 더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죠? 네, 이건 벽이 아닙니다. 정확한 지식과 전략만 있다면 오히려 남들은 무서워서 못 가는 길을 먼저 갈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디딤돌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여러분 모두 위기를 엄청난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